퇴직금 5억 5천. 겨울 난방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퇴직금 5억 5천. 강원도 펜션에 쏟았다가 지금 그 돈은 눈을 맞으며 썩고 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몰래 통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잔액 1,400만 원.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400만 원. 아니, 정확히는 1,412만 3,590원. 그 끝에 몇 천 원까지도 지금 제 눈에 또렷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돈을 날렸다는 게 어떤 기분이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돈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만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 한복판에 팔리지 않는 목조주택 안에 갇혀서 썩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3억 5천만 원. 펜션 구입비 2억 5천, 리모델링 2억, 수리비와 운영비 1억. 합치면 5억 5천만 원. 현재 매물가 2억 원. 3억 5천만 원. 그게 제가 강원도 땅에 묻어버린 돈입니다. 현금으로 꺼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저 부동산 앱에 매물이라는 글자로만 존재하는 돈. 이 숫자는 제가 지금도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인하는 숫자입니다. 잠들기 전에 그리고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33년을 가르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숙입니다. 올해 63세, 1999년 3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임용됐습니다. 국어교사였죠. 29살에 처음 교단에 섰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고 칠판에 정미숙이라고 썼을 때의 그 떨림이요. 33년.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병가는 딱 3번 냈어요. 첫 번째는 딸 유진이를 낳을 때, 두 번째는 아버지 장례식 때, 세 번째는 10년 전 맹장 수술 때.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학교에 도착해서 교무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복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33년 동안 제가 담임을 맡은 아이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던 아이, 연애 편지 돌리다 걸린 아이, 시험 부정행위로 불려온 아이.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상담하고 타이르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르게 이끄는 사람이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 오상철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33년을 일했어요. 저보다 3살 위, 올해 66세입니다. 저희는 딸 하나만 키웠습니다. 아이가 하나뿐이니까 더 알뜰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2022년 2월 남편이 먼저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정년퇴 임식 날 책상 위에 아이들이 쓴 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국어가 좋아졌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3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남편 퇴직금과 합치니 6억. 거기다 그동안 모아둔 저축이 1억. 합계 7억 원. 통장에 그 숫자가 찍혔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이제 조용히 살 수 있어. 남편과 둘이서 계획을 세웠어요. 월 25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하고 합쳐서
25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33년을 일한 대가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단 한 편의 영상이면 충분했습니다. 2022년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드라마나 뉴스를 봤는데 그날은 우연히 추천 영상을 눌렀어요. 제목은 50대 부부의 강원도 펜션 브이로그 부재 힐링 일상. 화면에는 햇살 가득한 목조주택이 나왔어요. 넓은 마당에 꽃이 피어 있고 멀리 산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는 장면. 손님 두 팀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는 장면. 영상 마지막에 자막이 떴습니다. 하루 두 팀만 받아도 월 500.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게 바로 제가 꿈꿔온 삶이었습니다. 교단에 서 있을 때 쉬는 시간에 복도 창문 너머로 하늘을 보면서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영상을 멈추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남편도 영상을 봤습니다. 좋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30년 넘게 일했잖아. 펜션 하나 운영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그날 밤부터 저는 펜션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기, 자연과 함께하기, 손님 맞이하는 즐거움,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말. 펜션은 자산입니다. 나중에 팔아도 손해볼 일이 없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펜션 해보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그 말이 제게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11월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홍천 부동산입니다. 저 펜션 매물 좀 알아보려고요. 아, 네. 좋은 물건 있습니다. 이틀 후 남편과 함께 홍천으로 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김대호입니다. 요즘 펜션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선생님 같은 분들. 은퇴하시고 여유 있게 사시려고. 차를 타고 산길을 30분쯤 올라갔습니다. 좁은 길 끝에 2층짜리 목조주택. 대지 500평, 건물 120평.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멀리 산이 보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기, 좋은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이 7개, 주방과 거실이 넓었고 욕실도 3개였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곳곳이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어요. 겨울엔 춥지 않나요? 여기 산골이잖아요. 김대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장작 난로 보이시죠? 이거 정말 좋습니다. 장작만 잘 때우면 오히려 서울보다 따뜻해요. 그리고 겨울엔 스키장 손님들이 많이 와요. 평창이 가까워서요. 비수기가 없다니까요. 1년 내내 예약 들어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솔직히 이 가격 다음 주면 올라갈 겁니다. 이 정도 평수의 이 가격이면 정말 싼 겁니다. 햇살이 마당에 부서지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모델링은 얼마나 들까요? 아, 이 집은 골조가 튼튼해서 크게 손볼 건 없어요. 2천만 원 정도면 될 겁니다. 남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 아니라 추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오늘 홍천 다녀왔어. 홍천요? 왜요? 응, 펜션 하나 보고 왔는데 정말 좋더라. 엄마 아빠 거기 가서 살까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지. 왜? 안 좋아? 엄마, 제가 갈게요. 얘기 좀 해요. 이틀 후, 유진이 집에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더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엑셀이 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좀 봐요. 엑셀 시트에는 빼곡히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계산 좀 해봤어요. 홍천 펜션 방이 7개죠? 응, 그래. 주말만 꽉 찬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8번. 1박에 20만 원씩 받으면 한 팀당 40만 원. 세 팀이면 120만 원. 한 달이면 960만 원. 유진이 숫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카드 수수료 3%, 플랫폼 수수료 15%, 거의 20%가 빠져나가요. 그럼 순수입은 760만 원 정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가스비 합치면 월 250만 원. 식자재비에 월 150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360만 원 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 달에 360씩 버는 거잖아. 나쁘지 않은데? 유진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리비, 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가상각. 여기다 겨울 난방비까지 더하면 실제 순이익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엄마, 가장 중요한 건 겨울이에요. 유진이 다른 시트를 열었어요. 홍천 겨울 예약률 찾아봤어요. 평창 스키장 근처도 아닌데 겨울 손님 기대하시면 안 돼요. 30%도 안 돼요. 한 달에 손님 대여섯 팀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도 난방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수도 얼면 배관 터지니까.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 적자예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저 이거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펜션 말고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33년 동안 뭐 했는지 알지?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 인생 계획 세워주고 상담하고 진로 지도했어. 엄마가 그렇게 허술해 보여?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엄마한테 인생 가르치려고. 내가 사회생활 10년 했어. 엄마가 30년 했어. 엄마는 너보다 인생을 더 안다고.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숫자로 계산해 본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요. 유진아, 인생이 다 숫자로만 되는 줄 알아? 엄마는 33년 동안 조직 관리했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유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숫자로 안 되는 인생은 나중에 숫자 때문에 무너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걱정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내일이나 잘해. 유진이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유진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유진이는 아직 젊어서 모르는 거예요. 숫자만 보고 인생을 판단하니까. 우리는 다를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초기 6개월. 2022년 12월 계약금 2,500만 원을 치렀습니다. 1월 잔금 2억 2,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통장에서 2억 5천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걸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2월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 나왔어요. 선생님, 펜션은 손님이 오는 곳이잖아요. 침대, 침구, 주방시설 다 고급으로 해야 됩니다. 욕실도 전부 새로 하셔야 되고, 방음도 해야 되고, 단열도 보강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2억 원을 더 썼습니다. 2023년 3월 드디어 펜션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산들펜션이라고 지었어요. 플랫폼에 사진을 올리고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서울에서 온 40대 부부였어요. 와, 여기 공기 진짜 좋네요. 사장님, 조식 정성스럽게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손님들이 떠나면서 남긴 말들이 제 귀에 꿀처럼 들렸습니다.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부부가 정말 친절해요. 청소 상태 완벽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별점 5점 만점에 9.8. 저는 매일 아침 리뷰를 확인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조식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토스트, 계란, 샐러드, 커피. 간단한 메뉴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8시가 되면 손님들이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여기 너무 조용해서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조식이 끝나면 청소가 시작됐어요. 방이 7개니까 한 방당 1시간씩 걸렸어요. 오후 3시 정원 관리를 했습니다. 잡초 뽑고 꽃 심고 나무 가지치기. 저녁 5시 새 손님들이 체크인했어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4월, 5월, 6월 예약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 달 수입이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여보, 우리 진짜 잘 선택했어. 이대로만 하면 3년 안에 투자금 뽑을 수 있어.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에게도 전화했어요. 유진아, 여기 진짜 좋아. 손님들도 만족해하고 리뷰도 잘 올라오고 내 계산이 틀렸나 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봐, 내 말이 맞았잖아.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난간을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삐끗한 것 같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무릎이 계속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관절이 많이 상했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이런 거 피하셔야 해요. 선생님, 저 펜션 운영하는데. 그럼 더 조심하셔야죠. 이대로 가면 인공관절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요. 파스를 처방받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펜션은 예약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청소를 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8월, 더위가 기승을 부렸어요. 손님들이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왔어요. 110만 원. 알고 보니 에어컨뿐 아니라 온수 보일러도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샤워를 자주 하니까요. 9월, 태풍이 지나간 후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사장님, 방수가 다 상했네요. 전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얼마나 들까요? 1,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두면 천장이 무너질 테니까요.
통장에서 1,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10월 보일러가 고장, 수리비 800만 원. 11월 정화조의 문제, 수리비 600만 원. 그 사이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건 초기 비용이야. 나중엔 안정될 거야.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홍천에 첫눈이 내렸어요.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장작 난로를 뗐습니다. 중개인 김대호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장작만 잘 때우면 따뜻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장작 난로는 거실만 따뜻하게 할 뿐 방은 여전히 추웠어요. 결국 보일러를 하루 종일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장작을 패는 일. 남편이 매일 아침 마당에서 장작을 팼습니다. 65세 남편의 허리가 버틸 수 없었어요. 여보,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럼 장작은 제가 팰게요. 하지만 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장작을 팰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장작은 포기하고 보일러만 계속 돌렸어요. 10월 난방비 고지서 190만 원. 다음 달 220만 원. 1월 250만 원. 손님은 한 달에 대여섯 팀밖에 오지 않았어요. 겨울 예약률 30%도 안 됐어요. 한 달 수입은 150만 원도 안 됐는데 난방비는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마이너스 100만 원. 손님이 없어도 난방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도가 얼면 배관이 터지니까요. 배관 터지면 수리비가 2천만 원 넘게 나온다고 했어요. 2월.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펜션 보일러는 계속 돌려야 했어요. 그렇게 2024년 2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달 마지막 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2월 28일 저녁 8시, 남편과 저는 서울 집에 있었어요. TV를 보다 남편이 일어서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쿵! 남편이 계단 중간에서 넘어졌습니다. 으악! 달려가 보니 남편이 손목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여보, 손목. 손목이. 빨리 병원 가야 해.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유진아, 아빠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심각해요?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틀렸어. 내 말이 다 맞았어. 엄마가 교만했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마요. 일단 아빠 치료부터 하세요. 제가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유진아, 엄마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30분이 지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요골골절입니다. 깁스에서 최소 6주는 있어야 되고요. 그동안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남편이 깁스를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재웠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펜션 구입 2억 5천만 원, 리모델링 2억 원, 수리비 누적 2,800만 원, 난방비 운영비 1,200만 원, 총 5억 5천만 원 투입.
현재 생활비 통장 잔액 1,400만 원. 리모델링 대출 잔액 2천만 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펜션 가격은 2억 원. 3억 5천만 원. 그게 제가 펜션에 묻어둔 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원도 땅에 갇혀서 꺼낼 수 없게 된 돈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펜션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늙은 부부가 감당 못할 노동을 5억 5천만 원 주고 산 거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엄마가 너보다 인생을 더 안다고 말할 자격까지 5억 5천만 원에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2024년 5월 펜션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호가 2억 원. 팔리지 않았습니다. 7월 우리는 서울로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강동구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20만 원. 저는 근처 학교 행정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우리는 지금 월세 7천에 70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딸은 한 달에 2번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생활비를 챙겨주려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33년 교단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계획이 되어야 현실이 된다. 하지만 저는 제 꿈의 계획을 빼먹었습니다. 나이 든 몸의 계획을, 겨울의 계획을, 외로움의 계획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계획을 빼먹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어떤 영상 하나쯤 계속 돌려보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당신도 자식이나 배우자의 조언을 내가 더 안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교사였습니다. 33년 동안 남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펜션은 아름다웠지만 제가 산 펜션은 겨울 난방비 고지서와 남편의 골절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펜션이 아니라 노후를 산 거였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노후를 5억 5천만 원에 팔아버린 거였다는 걸. 지금도 가끔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1억 5천으로 내리실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집은 이미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건 제가 33년 동안 쌓아 올린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